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며 살지 말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살자. 너무 어렵게 셈하며 살지 말자. 하나를 주었을 때 몇 개가 돌아올까? 두 개를 주었을 때 몇 개를 손해볼까? 계산 없이 주고 싶은 만큼은 주고 살자. 강재현 시인의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라는 시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또 우리 삶 역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뭐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손익을 따지며 행동하게 되면요. 인간관계마저 계산적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며 살다 보면 점점 인생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조금 덜 어렵게 사는 거, 단순하고 솔직하게 사는 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조금만 단순해지면 삶은 오히려 더 명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정유정의 28, 5시부터 6시까지는 EBS 북카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6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백가흠의 향과 낭독의 힘이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전 읽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며 20세기 소설 문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죠.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죄와 벌과 함께 그의 대표작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작품입니다. 1860년대 러시아의 한 소도시에 사는 카리마조프, 왕년의 사업가이며 그 지방의 지주인 그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방탕한 인물입니다. 두 아내가 낳은 세 아들을 내팽개쳤고요. 마을의 백치 여인에게서 사생아를 낳기도 하지요. 이런 그의 집에 20여 년 만에 아들들이 찾아옵니다. 첫째 아들 드미트리는 아버지와 재산 문제를 단판짓기 위해서 그를 찾았다가 아버지가 점찍어둔 여자 그루셴카에게 반해버리는데요. 그럼 고전 읽기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 낭독 발췌의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장모님, 이반은 제 핏줄이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드미트리도 제 아들이긴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놈입니다. 저와 재산 싸움을 벌인 것도 드미트리입니다. 아들에게 그런 가시돋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 이 노인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추태를 부리는 것입니다. 모두 나만 비난합니다. 여기 있는 미우소프 씨도 마찬가지고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식 돈까지 가로챘다고 욕하지만 재판소에 가보면은 드미트리가 쓴 영수증과 편지가 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드미트리가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드미트리는 오히려 나한테 빚이 있습니다. 수천 루블이나 됩니다. 이 녀석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는 양갓집 처녀를 유혹하느라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그 처녀와 약혼까지 하고도 지금은 그루셴카라는 천한 여자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느라 돈을 물쓰듯 쓰고 있지요. 그만하세요! 그런 소리는 나 없을 때 하세요. 그 여자는 천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한테 대들은 저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는 퇴역한 대위를 때리고 수염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몹쓸 놈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아버지가 시켜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대위는
아버지의 사주를 받고 못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그루센카를 찾아가서 대가를 지불할 테니 내가 계속해서 재산 문제로 시끄럽게 굴면 소송을 걸어서 나를 감옥에 쳐넣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 여자를 쫓아다닌다고 비난하지만 그 여자에게 나를 유혹하려고 충동질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건 그 여자에게 직접 들은 것이니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내가 진짜로 그 여자와 사귀자 질투가 나서 나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드미트리! 만약 네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당장 결투를 신청했을 거다. 무기는 권총, 거리는 네 걸음,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서 말이야. 아버지를 저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신성한 대지를 더럽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조시마 장로가 벌떡 일어섰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안료사가 장로를 부축하려 했으나 장로는 어느새 드미트리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드미트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리둥절해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족 모임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다. 안료사는 장로를 부축하여 침실로 모셨다. 알렉세이, 이제 됐으니 가거라. 제발 저를 여기 남아있게 해주세요. 아니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하느님의 부름을 받으면 너도 곧 이 수도원을 떠나라. 알렉세이, 너는 네 가족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다. 거기엔 평화라는 것이 없으니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마. 너는 오랫동안 방황해야 할 운명이다. 그리고 결혼도 해야겠지.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네 가족에게 보내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내게 하는 유언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형들 곁을 지켜라. 알렉세이는 수도원에 남고 싶었지만 장로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런데 카테리나를 본 이반이 그만 그녀에게 반하고 말았단다. 사실 나와 비교하면 이반이 훨씬 낫지. 하지만 카테리나는 형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니,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야. 나 같은 건달은 뒷골목으로 사라져야 할 운명이야. 결국 카테리나는 이반과 결혼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녀와 약혼한 사람은 형님이잖아요. 비록 약혼은 했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할 마음이 없어. 카테리나에게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녀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다. 네가 이 말을 좀 전해주렴. 형님이 직접 말하세요. 아니야. 나는 그루센카에게 갈 거야. 너도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아버지의 대리인인 퇴역 대인 녀석이 내 어물 그루센카에게 주어서 나를 고소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착하게 살기를 포기했단다. 본래의 나대로 뻔뻔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지. 그럼 이제 어쩔 셈인가요? 카테리나를 버리고 그루셴카와 결혼할 작정인가요? 못할 것도 없지. 너처럼 순진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건 악몽이야. 악몽. 아버지의 음모를 한 날 나는 화가 나서 그루센카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마침 카테리나가 나를 찾더구나.
그녀는 내게 3천 루블을 주면서 모스크바에 있는 언니에게 보내달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그루센카와 함께 모크로에로 가서 흥청망청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지. 나는 도둑이나 마찬가지야. 알렉세이, 네가 그녀에게 가서 전해다오. 내가 술집에서 그 돈을 다 날렸지만 도둑은 아니라고. 언젠가는 분명히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이야. 형님은 참 불쌍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카테리나도 모두 이해해 줄 거예요. 세상에는 이해 못할 일도 있는 법이야. 내가 3천 루블을 갚는다면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될 텐데. 저한테 2천 루블이 있으니까 이반 형님이 1,000 루블 좀 보태주면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돈을 쓸 수는 없어. 알렉세이, 스메다코프가 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내가 그루센카와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런데 아버지도 그 여자에게 반해서 그루센카가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 3천 루블을 주려고 준비해두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루센카가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에 가서 3천 루블만 달라고 부탁을 좀 해다오. 아니 형님, 아버지가 그 돈을 주시겠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기적을 바라고 있어. 물론 선뜻 주지는 않겠지만 만약 아버지가 3천 루블을 준다면 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생각이야. 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를 주려는 거야. 기회라고요? 그래. 아무튼 돈을 구하든 못 구하든 너는 오늘 카테리나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줘야 해. 만약 그루시엔카가 오늘 밤이라도 아버지를 찾아간다면요? 그땐 죽여야지. 죽여요? 누굴 죽여요? 물론 영감이지. 그 여자는 아니야. 드디어 와주셨군요. 정말 고마워요. 알렉세이, 온종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카테리나는 알렉세이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손님이 와 있었는지 탁자 위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제가 당신에게 와달라고 한 것은 모든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온 것은 형님이 작별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당신한테 2번 다시 오지 않겠다며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나요? 혹시 돈 얘기는 안 하던가요? 3천 루블을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네, 나도 알고 있어요. 나한테 얘기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 형님은 그루센카와 결혼할지도 모른답니다. 아니에요. 2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누가 와 있는지 아세요? 그루센카, 나오세요. 그러자 커튼 뒤에서 그루센카가 나왔다. 그녀는 꽤 키가 크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미인이었다.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분을 만나고 싶었었는데 뜻밖에도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난 이분과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생각이 맞았어요. 이분은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말해주었어요. 카테린 아가씨는 저 같은 여자를 경멸하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내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알렉세이, 이분은 5년 전 보잘것없는 한 장교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장교는 그만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렸대요. 그때 늙은 상인 삼소노프가 이분을 구해주었다는군요. 누가 이분을 비난하겠어요? 그런데 첫사랑인 그 장교가 자기 아내가 죽자 이분에게 돌아오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왔대요. 이분도 그 남자가 돌아오면 거절하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카테리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루센카의 손등에 몇 번이나 입을 맞추었다. 약속이라니요? 나는 그 남자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당신이 아까 한 말은 뭐예요? 당신은 드미트리에게 결혼할 사람 생겼다고 말해서 그가 당신을 잊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보니 갑자기 그이가 좋아질 것 같군요. 아가씨도 돈 때문에 밤중에 혼자서 드미트리를 찾아갔으니까 나와 다를 게 없지요. 나는 원래 이렇게 변덕쟁이거든요. 네? 뭐라고요? 나는 천한 여자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은 잘 기억해두세요. 당신은 내 손에 입을 맞췄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는 걸. 이 더럽고 건방진 여자 같으니 당장 나가지 못해? 카테리나는 악을 쓰며 그루센카에게 달려들었으나 그녀는 재빨리 달아나 버렸다. 알렉세이, 당신도 돌아가 주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알렉세이는 카테리나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기에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터벅터벅 수도원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다리 건너편에 있는 소년이 돌을 던져 알렉세이 어깨를 맞췄다. 얘야, 너는 왜 일부러 나를 향해 돌을 던졌니? 이유가 뭐지? 귀찮게 굴지 마세요. 알았다. 그럼 난 그냥 가마. 알렉세이가 뒤돌아 걸음을 옮기자마자 소년이 알렉세이에게 달려들더니 다짜고짜 손가락을 힘껏 물어뜯었다. 알렉세이가 비명을 지르자 아이는 물었던 손가락을 놓고 저만치 물러서서 노려보았다. 어찌나 세게 물었던지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알렉세이는 손수건을 꺼내어 상처를 동염했다.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난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보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말해다오. 알렉세이가 여전히 부드럽게 말하자 소녀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치듯 달아났다. 알렉세이는 소년이 뛰어간 곳을 잠시 바라보며 참 이상한 소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홀라코바 부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홀라코바 부인은 문 밖까지 나와서 알렉세이를 맞았다. 장로님은 좀 어떠세요? 매우 위독하십니다. 오늘을 넘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위독하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그렇고 카테리나가 지금 여기 와 있답니다. 옆방에서 당신의 둘째 형 이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손가락을 싸맬 헝겊 조각이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어머, 세상에나 많이 다치셨어요? 알렉세이는 손가락을 동여맨 손수건을 풀었다. 홀라코바 부인이 약과 붕대를 가지고 와서 알렉세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알렉세이, 당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 카테리나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만나보죠. 카테리나는 이반을 사랑하면서도 드미트리를 사랑한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서자 이반이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잠깐만요. 알렉세이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카테리나는 이반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말했다. 저는 이제 드미트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심했어요. 드미트리가 그 천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이반도 찬성했어요. 알렉세이,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쎄요. 저는 이 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리겠어요. 드미트리가 그 천한 여자에게 실증을 느끼면 제게 돌아오겠죠. 그때까지 두 분이 제 곁을 지켜주세요. 유감스럽지만 저는 내일 모스크바로 떠납니다. 어머, 잘 됐군요. 카테리나,
당신은 지금 연극을 하고 있군요. 네? 연극이라니요? 나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드미트리 형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당신은 이반 형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카테리나는 못 들을 말이라도 들은 듯이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당신은 이반 형님을 사랑하고 형님이 모스크바로 떠나는 게 싫으면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당신은 억지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렉세이,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군요. 알렉세이, 오해하지 마라. 나는 카테리나 양을 사랑했지만 카테리나 양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카테리나 양, 당신이 나를 가까이 한 것은 드미트리 형님에게서 모욕을 받아 분풀이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모욕하는 형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수심 때문인가요? 만약 형님의 행실이 좋아지면 당신의 사랑도 식겠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오만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는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가혹한 형벌이었죠.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멀리 떠나겠어요. 잘 있어요. 이반은 말을 마치자마자 방에서 훌쩍 나가버렸고 카테리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옆방으로 뛰어갔다. 알렉세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옆방에 있던 카테리나가 황급히 나오며 말했다. 알렉세이, 사실 당신에게 어려운 부탁이 있어요. 일주일 전쯤 드미트리가 한 퇴역 대위를 때리고 심한 모욕을 준 일이 있어요. 모두 당신 아버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사람은 병든 아내를 돌보며 어린 자식과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알렉세이, 그분에게 이 돈을 좀 전해주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였다. 알렉세이는 그녀의 그런 태도에 섬뜩함을 느꼈다. 카테리나는 100루블짜리 지폐 2장을 알렉세이에게 건네주고 방에서 나갔다. 알렉세이는 돈을 가지고 퇴역 대위의 집을 찾아 나섰다. 그는 아주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마침 집안에는 그 사람과 아이가 함께 있었는데 바로 낮에 알렉세이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소년이었다. 알렉세이는 퇴역 대위와 인사를 나누고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그는 알렉세이를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내가 드미트리에게 맞으며 모욕당할 때 아들 녀석이 옆에서 모두 지켜보았어. 그 아이가 애처롭게 빌었지만 드미트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아들은 당신의 그의 동생이라는 걸 알고 분풀이를 한 모양이요. 그랬군요. 형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사과드리라고 전하겠습니다. 알렉세이는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고는 200루블을 내밀었다. 그 돈은 대위의 가족이 1년 동안 편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다. 그는 알렉세이가 전해준 돈을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다. 당신에게 이 돈을 전해주라고 한 분에게 전하시오. 난 결코 나의 명예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알렉세이는 순간 당황했으나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다시 호울라코바 부인의 집으로 갔다. 알렉세이, 큰일 났어요. 카테리나
카테리나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다가 기절하는 바람에 지금 누워있어요. 아까 의사를 불렀는데 아직 오지 않는군요. 알렉세이, 제가 손님을 맞는 동안 리지와 함께 계시겠어요? 알렉세이가 방으로 들어서자 리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곧 본래의 장난기 많은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 활기차게 말했다. 그 태역 대위에게 돈을 전해주러 다녀오시는 길이죠? 어머니께 들었어요. 돈은 전했나요? 아니요.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알렉세이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리즈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이해한다고도 이야기했다. 만약 그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곧 굴욕감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존심을 보여줬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돈을 받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홀라코바 부인이 들어와 의사가 다녀갔지만 카테리나가 아직도 헛소리를 하며 누워있다고 알려주었다. 알렉세이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인에게 인사한 뒤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알렉세이는 어쩐지 마음이 조급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냥 드미트리를 생각하자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머지않아 무서운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에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게 어떤 일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었다. 알렉세이와 헤어진 이반은 아버지 집으로 갔다. 왠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다. 왜 짜증이 나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 없었다. 대문 앞에 가까이 가자 벤치에 앉아 저녁 바람을 쐬고 있는 스밀다코프가 보였다. 그 순간 이반은 불안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하인 스메리다코프였다. 스밀다코프는 이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다가도 갑자기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듯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반의 마음속에는 스메리다코프에 대한 혐오감만 싹텄다. 스메리다코프는 아버지와 드미트리 형에 대한 얘기를 은근히 비밀스러운 듯 말하다가도 중요한 대목에서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전혀 다른 얘기를 끄집어내곤 했다. 이반이 가까이 가자 스메리다코프는 할 말이 있다는 듯 엉거주춤 일어섰다. 비켜라 이놈아! 내가 너 같은 놈을 상대할 줄 알아? 하고 호통칠 생각이었다. 그러나 입에서는 전혀 엉뚱한 말이 나왔다. 아버지는 어떠시냐?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처지가 매우 곤란합니다. 주인님과 드미트리 도련님께서는 저만 보면 그 여자가 왔느냐고 묻습니다. 두 분 다 그루신카가 나타나면 자기에게 먼저 말해야 된다고 하시고 드미트리 도련님께서는 손에 무기까지 들고 죽일 듯이 협박하시는데 정말이지 아주 진저리가 납니다. 이러다간 또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발작이라니. 그걸 어떻게 미리 한단 말이냐? 미리 알 수야 없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면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망할 자식. 일부러 발작을 일으키기라도 하겠단 말이군. 드미트리 도련님은 저를 파리처럼 때려 죽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인 어른께 끔찍한 짓을 저질러서 저까지 공범으로 몰릴지 모르고요. 네가 왜 공범으로 몰린다는 거지? 그루셴카가 오면은 문을 두드려서 주인님께 알리기로 했는데 그 신호를 드미트리 도련님께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비열한 자식. 그루센카는 오지 않아. 그건 아버지의 바람일 뿐이야. 그렇지만 주인님은 3,000 루블을 봉투에 넣고 나의 천사 그루셴카에게 만일 그대가 나한테 온다면 이라고 직접 쓰셨습니다. 드미트리 도련님에게는 돈이 필요하시니까 혹시 압니까? 돈 때문에라도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형님이 강도질을 하러 올 거라네. 형님은 돈을 훔칠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드미트리 도련님은 돈이 무척 필요하시잖아요.
게다가 그분은 3천 루블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루셴카가 원하기만 한다면 주인님과 결혼할 겁니다. 그 여자는 주인님의 정식 부인이 돼서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주인님이 돌아가신 후에 도련님들은 단 1루블도 받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일을 그동안 나에게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야? 전 도련님을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요. 제가 도련님이라면은 이런 일에 끼어드느니 모든 걸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이반은 무언가 망설이는 듯 말없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증오가 가득한 목소리로 스멜다코프에게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내일 모스크바로 떠난다. 알겠어? 잘 결정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반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응접실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본체 만체하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7시쯤 잠이 깬 이반은 황급히 짐을 쌌다. 그리고 서둘러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고 모스크바로 떠났다. 이번과 헤어져 조시마 장로의 별채로 돌아온 알렉세이는 깜짝 놀랐다. 이미 운명했으리라 생각한 장로가 안락의자에 기대앉아 여러 신부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렉세이는 너무 기뻐서 장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잘 왔다. 그런데 왜 우느냐?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 어서 일어나라, 알렉세이. 집에 가서 네 형들을 만나봤느냐? 큰 형님은 못 만나고 작은 형님만 만났습니다. 빨리 가서 찾아보도록 해라. 내일은 꼭 만나야 한다. 어쩌면 그 무서운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어제 네 큰형이 앞으로 겪어야 할 크나큰 고난 앞에 머리를 숙인 거란다. 장로님의 말씀은 너무나 모호합니다. 제 큰형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크나큰 고난이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미리 알려고 하지 마라. 어제 나는 네 큰형의 눈을 보고 운명을 예감했다. 나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가하려는 일을 순간적으로 알아채고 너무 무서워서 떨었단다. 내가 너에게 그를 찾으라고 한 것은 형제로서 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우리 운명 역시 마찬가지고. 너는 이 수도원 밖으로 나가서더라도 수도사처럼 살 거다. 많은 적이 생기겠지만 그 적들조차도 결국 너를 좋아할 거다. 인생 역시 너에게 많은 불행을 가져오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네 삶을 축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도 축복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조시마 장로는 숨을 거두었다. 장로의 죽음은 곧 수도원 전체에 알려졌다. 그의 시는 관에 넣어 하루 동안 안치되었고 장로가 머물던 별채에 빈소가 마련되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모두가 성인처럼 떠받들던 조시마 장로의 죽음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 3시가 되자 빈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장로의 시체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이다. 성자가 죽으면 그냥 향긋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다니. 점차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들 중에는 죽은 장로를 헐뜯는 사람이 생겨났다.
에휴, 그분에게는 문제가 많았어. 아유, 맞아. 거만하게 앉아서 자신을 성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기적을 바라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썩은 냄새가 나자 점점 흥분해서 웅성거렸다. 그것은 고인의 신성한 인품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다. 장로는 기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장로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기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드러내놓고 헐뜯거나 뒤에서 몰래 쑥덕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 장로가 죽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자 더욱 심하게 장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장로는 따르던 신부와 수사들은 흔들림 없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다. 알렉세이도 장로를 성인으로 굳게 믿은 만큼 젊은이다운 순수함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기적은커녕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여러 사람이 앞다투어 장로를 비난하자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다. 그렇다고 장로를 믿은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알렉세이는 마음이 복잡하여 빈소를 나왔다. 그리고는 솔밭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라키친과 알렉세이가 그르센카의 집에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그르센카는 외출복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있다가 두 사람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어머, 이게 누구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알렉세이, 당신을 봐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드미트리가 온 줄 알고 놀란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삼손 오빠한테 가서 밤새 동계선을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난 삼손 오빠한테 진짜로 다녀오기는 했어요. 드미트리가 거기까지 바래다 줬죠. 드미트리가 떠나자마자 집에 와버리긴 했지만요. 그녀는 하녀를 불러 촛불을 켜게 하고 행여나 드미트리가 오는지 바깥을 단단히 감시하라고 일렀다. 드미트리는 당신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데 왜 드미트리를 무서워합니까? 나는 지금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드미트리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기쁜 소식이라. 그래서 치장을 했군요. 그래요. 좋은 소식이 오면 당장이라도 날아갈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모크로에. 내가 사랑하는 장교님이 지금 거기 와 있어요. 연락만 오면 바로 떠날 거예요. 드미트리도 알고 있나요? 몰라요. 알면 나를 죽이고 말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그르센카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더니 25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받으세요, 라키친. 당신이 달라고 했으니 설마 거절하진 않겠죠? 라키치는 몹시 당황해하며 돈을 받았다. 그런 그를 그르센카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사실대로 얘기하겠어요. 하나도 숨김없이. 알렉세이, 난 당신을 파멸시키고 싶었어요. 당신은 그동안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수치즘에 우라가 치밀었고 그래서 당신을 타락시키려고 했어요. 라키친한테 당신을 데려오면 25루블을 주겠다고 했지요. 지금 그 돈을 준 거예요. 괜찮습니다. 사실 난 그동안 당신을 나쁘게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 얘기해보니 당신은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군요. 5년 동안이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니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아는 분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심술궂고 나쁜 여자예요. 당신한테 칭찬을 받더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군. 갑자기 참여라도 하는 건가? 라키친, 이분한테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화를 내진 말게. 자네도 지금 이분 말 들었지? 그래서 알렉세이, 자네는 지금 죽은 장로의 마음이 되어 말하는 건가? 그게 무슨 말인가? 장로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게. 그분은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으니까. 라키친, 이분은 지난 5년 동안 자기를 떠난 사람 때문에 큰 고통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자 모든 것을 용서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네.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난 지금 조시마 장로님의 사랑과 이분의 사랑이야말로 자네나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네. 굉장한 변호사가 나타나셨군. 자네도 이 여자한테 반한 건가? 라키친,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알렉세이, 나는 나를 배반한 그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요? 나는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당신은 벌써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용서해준 건 그이가 오라는군요. 이제 가야겠어요. 5년간의 눈물이 아니... 드미트리가 달려간 곳은 아버지 집이었다. 그루센카는 분명 아버지에게 갔을 거야. 그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뜰의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불이 켜진 창문 밑으로 갔다. 가슴이 방망이로 두드리듯 고동쳤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는 창문을 통해 방 안을 엿봤다.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줄무늬가 있는 새 비단 가운을 입고 허리에는 술이 달린 비단띠를 두르고 있었다. 한껏 멋을 부렸군. 이런 생각을 하며 방 안을 살폈지만 구르센카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가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드미트리는 재빨리 창문 옆으로 비켜섰다. 창밖을 살펴본 표도로는 탁자 앞으로 가서 코냑 한 잔을 따라 마셨다. 혼자 있군. 그렇지만 정말로 혼자인지 확인해봐야겠어. 그는 표도로와 스메르다코프 사이에 정한 신호대로 창문을 두드렸다. 처음 2번은 천천히, 다음 3번은 좀 더 빠르게 두드렸다. 표도로는 흠칫하더니 창가로 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루시엔카, 어디 있느냐? 내 귀여운 전사야. 표도로는 흥분한 나머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혼자야. 혼자가 분명해. 드미트리의 가슴 속에서는 증오와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렇다. 저자야. 저 사람이 내 경쟁자야. 저자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일도 없어. 드미트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증오했다. 그 시각 스밀다코프는 간질 발작을 일으켜 옆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다. 마르파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리 노인은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누라도 꽤 쇠약해졌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뒤뜰로 통하는 쪽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리는 별채에서 나와 정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예상대로 쪽문은 열린 채였다. 그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리는 고개를 들었다. 주인 침실의 창문이 열려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는데 검은 그림자가 휙 지나갔다. 아니, 저런.
그리고리는 그림자를 뒤쫓아갔다. 괴한이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는 순간 그리고리는 두 손으로 괴한의 다리를 잡고 늘어졌다. 괴한의 정체는 그리고리가 평소 악당, 아비 죽일 놈으로 여겨온 드미트리였다. 야, 이놈아! 그리고리가 고함치는 순간 퍽 소리가 났다. 드미트리의 손에는 노쇠 절구공이가 들려 있었다. 드미트리는 뒤돌아 쓰러진 노인을 살펴보았다. 노인의 머리는 온통 피투성이었다. 그는 절구공이를 정원 한쪽에 던져버리고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이마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새하얀 손수건은 금방 피에 흠뻑 젖어 빨갛게 변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피에 젖은 손수건을 코트 안주머니에 쑤셔넣고 울타리를 넘어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창피람? 무샤로비치, 어쩌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키 큰 폴란드 사람이 그루센카를 때리려 하자 드미트리가 그를 번쩍 들어 옆방에 쳐놓고 돌아와 무샤로비치에게 말했다. 당신도 옆방으로 가시오. 아까 잃은 돈은 돌려받지 않겠소. 그걸로 마음의 위로라도 삼으시지. 무샤로비치는 분노에 못 이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으나 그래도 거만스럽게 걸어나가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루센카에게 한마디 했다. 지금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영원히 작별이요. 자만심이 유난히 강한 그는 이런 소동이 있은 후에도 여자가 자기를 따라올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드미트리는 그의 등 뒤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드미트리 잘했어요. 우리 지난번처럼 마셔요. 신나게 즐기는 거예요. 그래요. 춤추고 노래하고 마십시다. 드미트리는 준비한 술과 음식을 모두 드리게 했다. 그러고는 악사와 노래하는 아가씨들을 불러 밤새 떠들고 노래 부르며 돈을 물쓰듯 썼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미트리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베란다로 나갔다. 신선한 공기가 그의 감각과 기억을 일깨웠다. 자신이 그리고리에게 저지른 일을 떠올리자 곧 절망감에 휩싸였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자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권총을 가지고 나와서 아주 끝장을 내는 거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나. 그루센카의 옛 예인도 떠나고 그녀는 내 옆에 있다.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그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난 이제야 살아갈 이유가 생겼는데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루센카가 베란다로 뒤따라 나왔다. 왜 그러세요? 왜 얼굴을 찌푸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환자를 그냥 두고 가서 그 환자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내 수명이 10년이 줄어든다 해도 좋아. 환자는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당신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세요? 드미트리, 나는 지난 5년 동안 무샤로비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신이에요. 드미트리, 나를 용서해 주시겠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겠죠? 그래요. 사랑하오. 당신을 사랑하오. 드미트리는 가슴이 벅차올라 그루센카를 안고 눈과 볼, 이마와 입술까지 미친 듯이 입을 맞췄다. 두 사람 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정신은 멀쩡한 것 같았다. 드미트리, 앞으로는 모든 일을 떳떳이 해나가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루센카, 당신은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난 도둑놈이요. 카타리나의 돈을 훔쳤어. 그 카트린 아가씨 말인가요? 그건 훔친 게 아니에요.
내게 돈이 있으니 그걸로 돌려주세요. 우리한테 무슨 돈이 필요해요? 어차피 다 써버리고 말 텐데.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시베리아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는 동안 이상하게도 노랫소리, 악기 소리가 그치고 갑자기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드미트리, 저 사람들은 누구죠? 그르센카가 가리키는 곳에서 누군가가 서성거리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쪽으로. 이 방으로 들어가시오. 그들은 강경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드미트리를 안내했다. 무슨 일입니까? 방에 들어선 그 순간 드미트리는 깨달았다. 그 늙은이 때문이죠. 드미트리는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다. 방 안에는 드미트리도 알고 있는 경찰서장, 검사, 예심판사, 칼가노프와 여관 주인 외에도 농부 몇몇이 서 있었다. 경찰서장이 말했다. 드미트리 까라마조프 씨, 당신은 오늘 밤에 발생한 당신 아버지 피오토르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 씨의 살해 사건 용의자로 고소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생각은 했지만 진짜로 죽이지는 않았다고요. 당신은 지금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죽인 노인은 그리고리입니다. 아버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리라면 안심해도 됩니다. 비록 중상을 입긴 했지만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네? 살아있다고요? 네. 그 노인이 살아있단 말입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묻든지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어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말씀드리죠. 드미트리는 3천 루블이 필요해서 삼선노프에게 갔다 온 일이며 시골 목재상을 만나러 간 일, 홀라코바 부인을 만난 일, 권총을 맡기고 페로우친에게 10루블을 빌렸다가 갚은 일까지 다 말했다.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검사는 노쇠 절구공이를 꺼내 보였다. 예, 물론이죠. 압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걸 가지고 갔습니까? 목적이라뇨? 무슨 목적이 있단 말입니까? 사실대로 말하세요. 밤에 이런 흉기를 가지고 나갈 때는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기란, 당신들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겁니까? 내가 그걸로 아버지의 머리통을 깰 생각이었다고 말하기를 바랍니까? 정말 그랬던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간 건 사실이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때 내 눈에 그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버지를 때려 죽인 겁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아서 울타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리가 내 발목을 잡아서. 드미트리는 그 순간에 있었던 일까지 다 말했다. 그럼 정원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가 열었죠? 문요? 그 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그렇소. 열려 있었어. 내가 갔을 때는 닫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열지 않았다면 누가 열었을까요? 당신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 문으로 도망갔겠죠.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문은 신호를 하면 안에서 열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 스메라다 코프만이 그 신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당신 그리고 하인인 스메르다코프만이 그 신호를 안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스메라다 코프. 그래,
그자야 그놈이 살인자입니다. 하하. 스메르다 커프는 사흘 전부터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건 그리고리 영감이나 마르파 그리고 의사도 알고 있는 일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소에도 아버지에게 원한을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아, 당신들은 내가 아버지인 표도르 파블리치의 머리를 깨버렸다고 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럼 간밤에 당신이 쓴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그 돈에 관해서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명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지만 그로 인해 당신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알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는 신문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드미트리에게 읽어주고 서명하라고 했다. 드미트리가 서명하자 예심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드미트리는 범죄를 시인하지 않으며 자기 변호를 위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음. 여러 증인이나 정황으로 보아 범인임이 확실하므로 형법에 따라 교도소에 구금하며 본인에게 알림과 동시에 판결문의 사본을 검사에게 통보함. 고전 읽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 작품은 친부 살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또 아버지의 죽음 후 새 아들이 겪는 고통과 고뇌를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갈등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고전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